이 시간에는요, 삼성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최근에 어마어마한 뉴스 두 개가 터졌는데, 하나는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삼성의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사장한테 언론인들이 막 문자를 보내요. 이걸 다 폭로를 했어요. 결국에는 언론인들과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MBC가 보도하니까 다른 언론들이 안 받아줍니다. 아무도 안 받죠. 네. 두 번째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있어요. YTN 간부가 이건희 동영상을 삼성에 제보해버려요. 그걸 보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딜에 의해서 삼성에게 넘겨주는. 중간에서 이 방송사 간부가 입에 담기도 힘든데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포주 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 협의보라고 돈으로 협의보라고 포주 노릇한 거거든요. 기자 수칙도 위반했고요. 취재원이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알 권리를 책임하에서 보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삼성 측에 연락을 해서 취재원 또는 제공자를 신상을 줘서 협의보게 하는, 이번에 이 보도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한겨레만 보도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이제 말로만 듣던 한간에 떠돌던 삼성공학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죠. 2015년에 네.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작년 보도 때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일보 광고국장이. 그렇죠. 예. 했던 말은 더 재밌어요.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혈맹입니다. 혈맹. 아니, 언론사에 있다는 놈들이 이런 식이야.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이거 광고 카피인데? 네, 완전 카피입니다. 혈맹이는 미국과 대한민국 관계를 말하는 거냐 이거 지금? 충격적이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만연해 있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것은 자기들 조직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언론사는 첫째, 지금 스트레이트의 방송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한겨레만 취급해주고 전 언론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한 곳이 더 있죠. 입연곳이 JTBC. 그 자막에 배경화면에 JTBC 로고가 나온다고 기분 나쁘다라고 반응을 나왔어요.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그 두 건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하나만 더요. 안희정 보도를 봅시다. JTBC가 나름 특종한 거잖아요. 특종한 거죠. 모든 언론이 받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건은 안 받아 쓰냐고. 그게 침묵의 카르텔인 거죠.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은 광고를 주지 않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결국은 삼성 왕정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된 거고. 지금도 장충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있죠. 이야기잖아요. 있죠. 지금도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 SBS의 김어준 블랙하우스 보면은 삼성 광고가 그 방송으로 인해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SBS의 광고 수익이 엄청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JTBC도 16배 줄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들어간 대신에 6일자 조선일보에는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 다음에 6일자 국민일보는 삼성카드 서비스 키즈 검검 독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독일에서 상 받았다는 거고요, 삼성이. 동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 인파 몰려 이런 거고. 세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객 160만 명 넘었다. 이건 뭐 비상이네 얘네. 왕정이죠, 뭐 이 정도면. 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띄워주는 거냐면 이 잠깐만 비판할게요. 특히 조선일보 하나만 좀 비판하겠습니다.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팔리는 TV, 우리 얇은 액정 LED TV에서요. 시장이 역전돼 가지고 삼성이 추락하고 있고 LG가 선두로 올라섰어요. 이미 지난 겨울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냥 경쟁인 거예요. 삼성이 떨어졌는데 경쟁, 아니면 비슷하면 독보적인 시장 장악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무엇을 하든 돈줄을 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광고에 돈줄을 쥐고 있고, 이 돈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에서 놀아났고 국민연금을 5천억을 날려도 누구 하나도 기사 써준 데가 없는, 그리고 삼성이 세계 제1류 기업이었다고 하는 이건희가 성매매를 집에서 해도 다뤄주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 그죠? 돈. 돈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 언론들. 또는 반대로 말하면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언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 네.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망하게 만들어줘야죠. 예, 삼성을 망하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삼성 폰을 쓰신 분들은 이 행위를 지지하는 거예요. 삼성 왕국을 지지하는 거고요. 이재용을 떠받드는 겁니다. 삼성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걸 보도한 내용 보도 자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게 흔히 말해서 어비진 기사라고 JTBC가 뭐 MBC가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보도하잖아요. 그거를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는 오프라인 신문에는 실지도 않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판에도 전혀 언급조차 안 한다는 건 물론 삼성의 광고를 의식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MBC가 한 번 터뜨리고 안희정 이슈가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JTBC가 하나 터뜨리니까 기성의 주요 매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매체들이 동시에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뒤흔드는 이슈가 됐어. 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언론들이 누구누구가 보도했다는 인용 보도라도 해주면서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 침묵의 카르텔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안 변하는 거죠. 이원병. 삼성도 안 바뀌면 우리도 안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죠. 우리 방송을 얼마 전에 나갔잖아요. 이재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는 지금 법원 검찰청 출입 정지 1개월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언론들 솔직히 말하면 욕할 것도 없어요. 사법부들도 뭐 오줌 싸잖아요. 이재용이 뜨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용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있고요. 촛불혁명 국민과 맞서 있습니다. 니네들이 촛불혁명 일으켰다고 돈이 더 중요한가 보자. 돈지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네가 얼마나 잘한가 보자. 내가 돈으로 한번 너 흔들어 볼게. 이게 지금 이재용이 전면전 나서는 거예요. 사실은 전면전 뜬 거거든요. 그래서 석방됐고 석방된 후에 다시 어떻게 한겨레하고 MBC만 보도합니까? 이 많은 채널 중에. 이건 정말 충격이죠. 삼성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어느 기자가 쓴 글 중에 제가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지만 나 이거 보고 오싹했었어요. 자기들이 정권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삼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재용이 2심에서 정영식에 의해서 풀려났잖아요. 네. 한겨레하고 경향을 지배한 모든 신문이 헤드라인에서 이재용에 대한 비판이 없고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지. 이재용 뭐뭐한 길 열려 이런 식으로 긍정적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본으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것만 그런 나왔습니다. 방식으로 헤드라인을 짜고 헤드라인 제목에서 이재용 이런 식의 석방은 잘못된 거라고 비판한 신문은 한겨레하고 경향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삼성 광고에 대한 포션이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나머지는 삼성 광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 회사에 좌지우지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광고로 들어오는 것 중에 최소한 20%, 30% 이렇게 비중 차지한다거나 만약에 50%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를 빼버려. 그냥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 광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제출할 계획을 짜고 직원을 뽑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행정권과 연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마약 중독자들처럼 광고에 의한 언론들을 길들이기 또는 중독시켜왔다는 거예요. 빼버리게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사를 욕해야 돼? 삼성을 욕해야 돼? 삼성을 밟아야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하지 그거는. 삼성이 주범이고 프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마약을 중독시킨 주범이고요. 언론사들은요.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범들이에요. 반드시 사회 정의와 국가의 앞날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월급을 받아 쳐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 쳐드시면서 그 월급이 오로지 삼성에게서만 나온다? 아니거든요. 최대 잡아서 50%밖에 안 돼요. 삼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그러면 지들의 양심의 50%만 삼성한테 기울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양심의 100%를 삼성으로 기울어 놓고 인생을 사느냐. 이거는 범죄예요. 기자들이 범죄자입니다. 이건 기자들이 정말 기레기라고 욕먹는 것들이 본인들이 그거를 한탄을 해서도 안 돼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변명도 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형무소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게 미투예요. 언론사 미투. 그냥 우리가 가십거리로 씹어대는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도 지금 사법부와 언론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냥 자율성과 자율개혁성 또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의 대통령처럼 했더라면 제가 볼 때 이재용 종신형이에요. 그다음 언론 때려잡고 현재 대통령이 언론 때려잡고 이재용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데 감히 이재용이 건방진 게 어린 놈이 사법부와 언론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결국은 남북에 있잖아요. 관계를 남북 관계를 해치고 있고요. 한국 사회의 촛불혁명 이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이.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이는 철저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예.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재용에 있어서 삼성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영식이 풀어주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수록 이재용한테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2심 판결 나고 나서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또는 이재용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올수록 불리해져요. 그렇죠. 여론 자체가 악화되면. 여론 자체가 사실은 인민재판 여론재판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법리대로 한다는 어떤 원칙도 있겠지만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재용이 풀려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이미 언론으로부터 이재용의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말하지 않아도 광고로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에서 이재용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차한성 전 대법관이었는데 물론 차한성이 나중에 변호인을 사퇴하긴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요. 짧게. 조희대 대법관하고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재판에 들어가는 것도 웃기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이재용 상고심의 주심인데 이 주심하고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동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뭘까? 그래서 이게 역음모론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법관 출신이 정관예우 개념으로 이재용 재판에 들어가면 그 재판은 아주 일반적인 예측은 대법관 출신의 정관예우성 어떤 그런 봐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론은 다 알고 있잖아. 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모르게 들어갔다면 여론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재용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상황. 차한성 변호사가 사퇴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관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는데 정말 이재용의 담당 변호사가 아니라고 해서 영향을 안 미칠 거야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차한성이 대법관 출신 차한성 내가 들어가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변호인을 사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사퇴했어도 실효성이 없는 그 실효성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그냥 여론에 관심을 안 받고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겠지만 또 요즘 시대는 다 금방 알려지잖아요. 이재용 변호인단이 누구인지 다 알려지면 경력이 다 나오는데 대법관 출신인 것도 사실 부도덕한 거죠. 진짜 부도덕한 거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양심이 있다면. 네덜란드에 가서 세월호 침몰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검찰이 똑같은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은폐해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랬다는 거죠. 2014년도에 이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어요. 모형을 제작해서 똑같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결과 발표 자료에서 그 자료만 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보면 검찰에서는 은폐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누락도 의도적인 누락이면 은폐죠.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세월호가 일단 검찰의 발표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회 방송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적으로 인해서 구조 변경을 했고 과적으로 인해서 배 복원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급변침으로 무너졌다는데 사실상 그 급변침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처럼 세월호가 무너지는 형태도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호가 정말로 과적에 의해서 급변침 때문에 또 거기 위에 이제 무슨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너진 게 맞느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의 결론은 뭐냐면 깨진 창문, 유리창문 같은 걸로 물이 급속하게 들어오면서 무너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변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봤을 때 좁은 형태의 U자 형태를 그리면서 세월호가 방향을 틀었느냐, 안 그러면은 완만한 U자 형태를 그리면서 방향을 틀었느냐, 이것 가지고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그 사고가 일어났던 그 해에도 정말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50톤이 넘는 배는 절대로 급변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동차가 그 드리프트라고 하죠. 이렇게 끼끼끼 하면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면서 멈추는 건 자동차니까 가능한 거지. 5톤, 10톤이 넘어가는 중량이 생기기 시작한 물리적인 어떤 물체가 물 위에서 그런 정도의 방향 선회를 위한 압력을 물 위에서는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100톤, 200톤도 아니고 수천 톤짜리 배가 그런 급변침으로 방향이 변한다는 건 사실 말에서나, 그러니까 글로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한 거지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급변침이라는 걸 사고 초기부터 해군에서 그리고 그 해수부에서 급변침이라는 말을 딱 찍어놓고 급변침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건들을 해석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변침은 있었다는 게 진실이 돼버린 거죠. 급변침 프레임.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액체 위에 떠 있는 물체가 일정 중량 이상이 되면 그 힘을 물체의 질량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엔진은 그 정도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엔진에도 그 정도 힘이 없는데 방향타만 가지고 급변침을 했다는 건 사실상 그거는 꿈나라 이야기도 아니에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뉴스 화면에서 그 네덜란드 실험한 그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커다란 수조 안에서 그 모형배를 놓고 급변침을 시도해서 전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실험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큰 배의 완만한 U자 형태의 급변침보다 더 심각하게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급변침 정도가 아닌데 정도의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 극한 조건으로 몰고 가서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형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복원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그 조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한 복원성 상실하고 과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급변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더란 말이죠. 네덜란드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 안 했냐에 대한 검찰의 쉴드는 당시 연료의 양 등 조건이 나중에 변경돼서 실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인 왜곡은 없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우병우 포함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립니다, 검찰에.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의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정부의 책임은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유병헌을 범인으로 몰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구조 변경 그리고 뭐 유병헌의 무슨 전시관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청해진 해운의 불법성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도 저는 검찰이 발표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용과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어떤 변명을 해도 이게 증거로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실험을 했다는 건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 실험 조건이 그 현상과 이런 어떤 변수가 안 맞아서 증거 채택은 못했지만 이런 실험을 했었다라는 거는 밝혔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건 그게 은폐인 거죠. 다른 은폐가 아니잖아요. 다음 달이면 지금 4주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진실이 안 밝혀지고 있는 부분. 이 세월호 사건이 주는 의미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 점점점 이런 이슈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세월호 제2기 특조위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되게 험난하고 좀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시에 세월호 복원성이나 평형수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 없었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는 이번 실험이 아니고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월호 복원성에는 문제 없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실은 것도 아니었다. 이런 식의 것들이 데이터로 나온 어떤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뉴스들을 언론들이 크게 다뤄주지 않는 부분이 저는 좀 그런 거거든요. 4주기 가서 뭐 잠깐 특집으로 다루는 형태로는 진실 규명 안 됩니다. 꾸준히 다뤄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도.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나는 아직도 램프가 좀 신경이 쓰여요. 램프. 유리창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빨리 가라앉았다는 부분이 유리창은 이렇게 세월호를 이렇게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게 램프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램프의 아랫부분보다 더 위에 있다고. 예. 램프는 그게 문이 쫙 열리면 차들이 지나가는 통로잖아. 그러니까 세월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아랫부분에 있어요. 거기 이제 수밀장치라고 해갖고 물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램프가 열려 있어서 세월호를 나중에 건져 올릴 때 그걸 잘라냈잖아요. 아직도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탑재됐던 차량들의 CCTV 분석 결과 배가 넘어지고
큰 그 화물차 크레인 차가 밀려나가면서 그 유리창 사각형 유리창을 깨서 거기에서부터 물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상만 예, 보여진 거지.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가 제가 계속 하는 의문점이었는데 이게 세월호예요. 이렇게 정상적인 데서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면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적에 의해서 급변침이 했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게 바로 뒤집어져야 돼요. 앞뒤가 딱. 근데 세월호가 가라앉는 부분은 이렇게 가라앉아요. 뒷부분으로 급격하게 물이 들어왔다는 게 증명이 돼요. 나중에 동영상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 또 가라앉으면서 묘하게 그냥 넘어진 상태에서 물이 들어왔다가 아니고 뭔가 뒤쪽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물이 들어온 상태로 선 밑쪽이 깊게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넘어진다. 뒤부터 터졌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들어왔다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진실 규명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진실 규명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제 최소한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이 나올 때가 된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양심 선언이 잘 안 되는 나라이긴 하잖아요. 네. 온갖 논란에 휩싸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양심 선언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개헌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정부 개헌안이 사실상 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그 하승수 변호사. 예.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오셔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골자는 이런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가장 핵심은 4년 연임제로 할 것이다. 그 미국하고 비슷하네요. 중임제하고 연임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중임제는 연속이 아니어도 음. 한 번 건너뛰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4년 연임은 연속해서 2번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기회가 없는 거죠. 연속되다 하고 중복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핵심 중에 보니까 국회의 조약 비준이나 예산 통제권이 강화된대요. 이 헌법에 들어가는 것 중에.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우대 정책에 대한 조항들이 신설된다 그러고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강화된다 그래요. 이게 뭐 또 이제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이걸 또 갖고 물고 늘어지겠지만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의 철저한 청렴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그건 이제 법률로서 아, 보강되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과도했었죠. 그리고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게 잘못 해석이 돼서 법률에서도 잘못 규율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건 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내가 내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서 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돼 있었던 건데 그게 정치적 표현을 하면은 안 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 참여나 기본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굉장히 이게 정상적으로 고쳐졌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국민개헌안의 핵심은 권력구조는 연임제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가장 중요한데 아직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을 일단 내놨다는 뉴스가 떴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자유한국당이 20일까지 자기들도 개헌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큰 압박 효과는 있다. 5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에서 정의당 그 이정미 대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개헌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국회에다가 넘겨주지 정부 개헌안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끼리만 해결하지 못하는 버거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지는 국회의 이익만을 위한 개헌이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이 중요한 거고요. 사실 정부 개헌안 보면 굉장히 그 꼼꼼하게 신경 쓴 티는 나요.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에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국회와 비슷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권 이런 정말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를 막대한 권한을 주고 헌법상에서 그걸 권한을 주는 그런 티가 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과거에 뭐 다른 정부들이 그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개헌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보고 개헌안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이제 헌법특위라고 부르는 이 조직에서 이슈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언론들을 통해서 한번 던집니다. 가장 핵심의 키워드를. 하는 중임제 같은 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내각제하고 이원 집정부제가 예. 집중 이야기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슈화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목표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받아주길 바라면서 던지는 거예요. 어차피 결국에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안 되고는 국회의 사실 몫인 거거든요. 이정미 대표가 국회로 넘겨주십사는 말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태업을 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공론화 시키게끔 국회에 맡겨주세요 하는 말은 자유한국당한테 이들 이것 좀 동참해줘 십세야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용도 훌륭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국민 수기제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네, 홈페이지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헌을 던져서 저쪽이 무시하고 안 받아주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 자유한국당에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연말도 못 던지고 너무 빠른 것 같아서 6월 달도 못 던지면 결국에는 옹색한이 중간에 있는 10월을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10월이 할 전혀 의지가 전혀 없는데 일단 지방선거라는 큰 소나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선거에 불리할까 봐. 투표율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꺼내 들었는데 당장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법을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시간적인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월달 중순까지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의 이슈를 막 던졌는데 이걸 그대로 가면은 지들 또 공약을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개헌을 안 받는다는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일단은 또 던지는 거예요. 20일 전후에서 우리도 개헌안을 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개헌안도 내면서 6월달은 피해가서 10월달에 할 거라니까 이렇게 한번 자기들이 인정해주는. 그렇죠. 네. 이 정부 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글쎄요.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유리한 국회에 유리한 헌법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저런 목리와 또 바미당도 쉽게 넘어가진 않겠죠. 그런 목리들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청와대 정부안처럼 국회에 대한 외교와 예산에 대한 국회 권한을 이렇게 대폭 확대시키는 안을 국회가 스스로 내기는 어려울걸요? 어렵죠. 예, 이거 안 받으면 정말 크게 후회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요. 국회에서는 무조건 뭐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야당들은 애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요. 지금까지 개헌은 수도 없이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스스로 꺼내든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반기를 거쳐 임기를 대충 그때쯤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대통령한테 개헌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 공약했잖아. 대부분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슈의 블랙홀이 돼가지고 대통령 자체가 중심이 안 된 상태로 어떻게 바뀌는지 말는지 막 이슈의 중심이 돼서 이번에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직전에도 굳이 꺼내들였던 게 개헌안이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난 약속했으니까 6월 달에 하자고 라고 꺼내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멋있어요. 참. 자, 어쨌건 지금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정세균 의장이에요. 예. 근데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여소야대의 부분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의 권함에 그 100석이 넘는 바람에 그렇다고 뭐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갖고 날치기 뭐 이런 건 못하지. 예. 당연히 못하는데 정치가 지체되는 이유라고 보거든요. 정치가 지체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 한참 후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그로를 끄니까 그 어그로에 발목 잡혀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면 결국 국가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말이 돼? 6월 항쟁 끝나고 개헌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촛불 이후에 물론 이 개헌 정부가 낸 개헌안에는 촛불이라는 명시적인 게 안 들어간대요. 대신에 3.1절, 4.19, 5.18 이런 정도는 헌법 정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적으로 국민들한테 뭔가 나라가 바뀌었음을 새로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헌법에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겠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는요, 삼성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최근에 어마어마한 뉴스 두 개가 터졌는데 하나는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삼성의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사장한테 언론인들이 막 문자를 보내요. 이걸 다 폭로를 했어요. 결국에는 언론인들과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MBC가 보도하니까 끝. 다른 언론들이 안 받아줍니다. 아무도 안 네. 받죠. 두 번째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있어요. YTN 간부가 이건희 동영상을 삼성에 제보해버려요. 그걸 보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딜에 의해서 삼성에게 넘겨주는. 중간에서 이 방송사 간부가 입에 담기도 힘든데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포즈 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 협의보라고 돈으로 협의보라고 포즈 노릇한 거거든요. 기자 수칙도 위반했고요. 취재원이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말 권리를 책임하에서 보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삼성 측에 연락을 해서 취재원 또는 제공자를 신상을 줘서 협의 보게 하는. 이번에 이 보도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한겨레만 보도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이제 말로만 듣던 한간에 떠돌던 삼성공학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죠. 2015년에 네.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작년 보도 때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일보 광고국장이 그렇죠. 예. 했던 말은 더 재밌어요.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혈맹입니다. 혈맹. 아니 언론사에 있다는 놈들이 이런 식이야.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이거 광고 카피인데? 네, 완전 카피입니다. 혈맹이는 미국과 대한민국 관계를 말하는 거냐 이거 지금? 충격적이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만연해 있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것은 자기들 조직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언론사는 첫째, 지금 스트레이트의 방송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한겨레만 취급해주고 전 언론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한 것이 더 있죠. 입연고시, JTBC. 그 자막에 배경화면에 JTBC 로고가 나온다고 기분 나쁘다라고 반응을 나왔어요.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그 두 건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하나만 더요. 안희정 보도를 봅시다. JTBC가 나름 특종한 거잖아요. 특종한 거죠. 모든 언론이 받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건은 안 받아 쓰냐고. 그게 침묵의 카르텔인 거죠. 자기들이 이익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은 결국은- 광고를 주지 않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결국은 삼성 왕정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된 거고 지금도 장충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있죠. 이야기잖아요. 있죠. 지금도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 SBS의 김어준 블랙하우스 보면은 삼성 광고가 그 방송으로 인해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SBS의 광고 수익이 엄청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JTBC도 16배 줄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들어간 대신에 6일자 조선일보에는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 다음에 6일자 국민일보는 삼성카드 서비스 키즈 검검 독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독일에서 상 받았다는 거고요. 삼성이. 동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 인파 몰려 뭐 이런 거고. 세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객 160만 명 넘었다. 이건 맛이. 비상이네 얘네. 왕정이죠, 뭐 이 정도면. 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띄워주는 거냐면 잠깐만 비판할게요. 특히 조선일보 하나만 좀 비판하겠습니다.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팔리는 TV, 우리 얇은 액정 LED TV에서요. 시장이 역전돼 가지고 삼성이 추락하고 있고 LG가 선두로 올라섰어요. 이미 지난 겨울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냥 경쟁인 거예요. 삼성이 떨어졌는데 경쟁, 아니면 비슷하면 독보적인 시장 장악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무엇을 하든 돈줄을 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광고에 돈줄을 쥐고 있고 이 돈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에서 놀아났고 국민연금을 5천억을 날려도 누구 하나도 기사 써준 데가 없는, 그리고 삼성이 세계 제1류 기업이었다고 하는 이건희가 성매매를 집에서 해도 다뤄주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 그죠? 돈. 돈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 언론들 또는 올릴 때 그걸 잘라냈잖아요. 아직도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탑재됐던 차량들의 CCTV 분석 결과 배가 넘어지고
큰 그 화물차 크레인 차가 밀려나가면서 그 유리창 사각형 유리창을 깨서 거기에서부터 물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상만 네, 보여진 거지.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가 제가 계속하는 의문점이었는데 이게 세월호예요. 이렇게 정상적인 데서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면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적에 의해서 급변침이 했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게 바로 뒤집어져야 돼요. 앞뒤가 딱. 근데 세월호가 가라앉는 부분은 이렇게 가라앉아요. 뒷부분으로 급격하게 물이 들어왔다는 게 증명이 돼요. 나중에 동영상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부터 가라앉으면서 묘하게 그냥 넘어져서 넘어진 상태에서 물이 들어왔다가 아니고 뭔가 뒤쪽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물이 들어온 상태로 선 밑쪽이 깊게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넘어진다. 뒤부터 터졌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들어왔다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진실 규명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진실 규명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제 최소한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이 나올 때가 된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양심 선언이 잘 안 되는 나라이긴 하잖아요. 네. 온갖 논란에 휩싸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양심 선언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개헌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정부 개헌안이 사실상 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그 하승수 변호사. 예.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오셔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골자는 이런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가장 핵심은 4년 연임제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하네요. 중임제하고 연임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중임제는 연속이 아니어도 음. 한 번 건너뛰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4년 연임은 연속해서 2번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기회가 없는 거죠. 연속되다 하고 중복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핵심 중에 보니까 국회의 조약 비준이나 예산 통제권이 강화된대요. 이 헌법에 들어가는 것 중에.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우대 정책에 대한 조항들이 신설된다 그러고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강화된다 그래요. 이게 뭐 또 이제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이걸 또 갖고 물고 늘어지겠지만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의 철저한 청렴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그건 이제 법률로서 아, 보강되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과도했었죠. 그리고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게 잘못 해석이 돼서 법률에서도 잘못 규율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건 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내가 내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서 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돼 있었던 건데 그게 정치적 표현을 하면은 안 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 참여나 기본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굉장히 이게 정상적으로 고쳐졌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국민개헌안의 핵심은 권력구조는 연임제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가장 중요한데 아직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을 일단 내놨다는 뉴스가 떴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자유한국당이 20일까지 자기들도 개헌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큰 압박 효과는 있다. 5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에서 정의당 그 이정미 대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개헌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국회에다가 넘겨주지 정부 개헌안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끼리만 해결하지 못하는 버거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지는 국회의 이익만을 위한 개헌이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이 중요한 거고요. 사실 정부 개헌안 보면 굉장히 그 꼼꼼하게 신경 쓴 티는 나요.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에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국회와 비슷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권 이런 정말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를 막대한 권한을 주고 헌법상에서 그걸 권한을 주는 그런 티가 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과거에 뭐 다른 정부들이 그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개헌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대한민국이라던 그 해에도 정말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50톤이 넘는 배는 절대로 급변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동차가 그 드리프트라고 하죠. 이렇게 끼끼끼 하면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면서 멈추는 건 자동차니까 가능한 거지. 5톤, 10톤이 넘어가는 중량이 생기기 시작한 물리적인 어떤 물체가 물 위에서 그런 정도의 방향 선회를 위한 압력을 물 위에서는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100톤, 200톤도 아니고 수천 톤짜리 배가 그런 급변침으로 방향이 변한다는 건 사실 말에서나, 그러니까 글로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한 거지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급변침이라는 걸 사고 초기부터 해군에서 그리고 그 해수부에서 급변침이라는 말을 딱 찍어놓고 급변침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건들을 해석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변침은 있었다는 게 진실이 돼버린 거죠. 급변침 프레임.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액체 위에 떠 있는 물체가 일정 중량 이상이 되면 그 힘을 물체의 질량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엔진은 그 정도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엔진에도 그 정도 힘이 없는데 방향차만 가지고 급변침을 했다는 건 사실상 그거는 꿈나라 이야기도 아니에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뉴스 화면에서 그 네덜란드 실험한 그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커다란 수조 안에서 그 모형배를 놓고 급변침을 시도해서 전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실험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큰 배의 완만한 U자 형태의 급변침보다 더 심각하게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급변침 정도가 아닌데 정도의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 극한 조건으로 몰고 가서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형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복원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그 조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한 복원성 상실하고 과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급변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더란 말이죠. 네덜란드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 안 했냐에 대한 검찰의 쉴드는 당시 연료의 양 등 조건이 나중에 변경돼서 실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인 왜곡은 없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우병우 포함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립니다, 검찰에.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의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정부의 책임은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유병헌을 범인으로 몰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구조 변경 그리고 뭐 유병헌의 무슨 전시관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청해진 해운의 불법성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도 저는 검찰이 발표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용과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어떤 변명을 해도 이게 증거로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실험을 했다는 건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 실험 조건이 그 현상과 이런 어떤 변수가 안 맞아서 증거 채택은 못했지만 이런 실험을 했었다라는 거는 밝혔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건 그게 은폐인 거죠. 다른 은폐가 아니잖아요. 다음 달이면 지금 4주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진실이 안 밝혀지고 있는 부분. 이 세월호 사건이 주는 의미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 점점점 이런 이슈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세월호 제2기 특조위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되게 험난하고 좀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시에 세월호 복원성이나 평형수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 없었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는 이번 실험이 아니고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월호 복원성에는 문제 없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실은 것도 아니었다. 이런 식의 것들이 데이터로 나온 어떤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뉴스들을 언론들이 크게 다뤄주지 않는 부분이 저는 좀 그런 거거든요. 4주기 가서 뭐 잠깐 특집으로 다루는 형태로는 진실 규명 안 됩니다. 꾸준히 다뤄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도.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나는 아직도 램프가 좀 신경이 쓰여요. 램프. 유리창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빨리 가라앉았다는 부분이 유리창은 이렇게 세월호를 이렇게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게 램프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램프의 아랫부분보다 더 위에 있다고. 예. 램프는 그게 문이 쫙 열리면 차들이 지나가는 통로잖아. 그러니까 세월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아랫부분에 있어요. 거기 이제 수밀장치라고 해갖고 물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램프가 열려 있어서 세월호를 나중에 건져 반대로 말하면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언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네,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망하게 만들어줘야죠. 예, 삼성을 망하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삼성폰을 쓰신 분들은 이 행위를 지지하는 거예요. 삼성 왕국을 지지하는 거고요. 이재용을 떠받드는 겁니다. 삼성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걸 보도한 내용 보도 자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게 흔히 말해서 어비진 기사라고 JTBC가 뭐 MBC가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보도하잖아요. 그거를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는 오프라인 신문에는 실지도 않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판에도 전혀 언급조차 안 한다는 건 물론 삼성의 광고를 의식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MBC가 한 번 터뜨리고 안희정 이슈가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JTBC가 하나 터뜨리니까 기성의 주요 매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매체들이 동시에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뒤흔드는 이슈가 됐어. 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언론들이 누구누구가 보도했다는 인용 보도라도 해주면서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 침묵의 카르텔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안 변하는 거죠. 이원병. 삼성도 안 바뀌면 우리도 안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죠. 우리 방송을 얼마 전에 나갔잖아요. 이재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는 지금 법원 검찰청 출입 정지 1개월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언론들 솔직히 말하면 욕할 것도 없어요. 사법부들도 뭐 오줌 싸잖아요. 이재용이 뜨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용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있고요. 촛불혁명 국민과 맞서 있습니다. 니네들이 촛불혁명 일으켰다고 돈이 더 중요한가 보자. 돈지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네가 얼마나 잘한가 보자. 내가 돈으로 한번 너 흔들어 볼게. 이게 지금 이재용이 전면전 나서는 거예요. 사실은 전면전 뜬 거거든요. 그래서 석방됐고 석방된 후에 다시 어떻게 한겨레하고 MBC만 보도합니까? 이 많은 채널 중에. 이건 정말 충격이죠. 삼성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어느 기자가 쓴 글 중에 제가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지만 나 이거 보고 오싹했었어요. 자기들이 정권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삼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재용이 2심에서 정영식에 의해서 풀려났잖아요. 네. 한겨레하고 경향을 지배한 모든 신문이 헤드라인에서 이재용에 대한 비판이 없고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지. 이재용 뭐뭐한 길 열려 이런 식으로 긍정적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본으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거 많이 그런 나왔습니다. 방식으로 헤드라인을 짜고 헤드라인 제목에서 이재용 이런 식의 석방은 잘못된 거라고 비판한 신문은 한겨레하고 경향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삼성 광고에 대한 포션이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나머지는 삼성 광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 회사에 좌지우지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광고로 들어오는 것 중에 최소한 20%, 30% 이렇게 비중 차지한다거나 만약에 50%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를 빼버려. 그냥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 광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제출할 계획을 짜고 직원을 뽑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행정권과 연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마약 중독자들처럼 광고에 의한 언론들을 길들이기 또는 중독시켜왔다는 거예요. 빼버리게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사를 욕해야 돼? 삼성을 욕해야 돼? 삼성을 밟아야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거 당연하지 그거는. 네. 삼성이 주범이고 프라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마약을 중독시킨 주범이고요. 언론사들은요.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범들이에요. 반드시 사회 정의와 국가의 앞날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월급을 받아 쳐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 쳐드시면서 그 월급이 오로지 삼성에게서만 나온다? 아니거든요. 최대 잡아서 50%밖에 안 돼요. 삼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그러면 지들의 양심의 50%만 삼성한테 기울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양심의 100%를 삼성으로 기울어 놓고 인생을 사느냐. 이거는 범죄예요. 기자들이 범죄자입니다. 이건 기자들이 정말 기레기라고 욕먹는 것들이 본인들이 그거를 한탄을 해서도 안 돼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변명도 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형무소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게 미투예요. 언론사 미투. 그냥 우리가 가십거리로 씹어대는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도 지금 사법부와 언론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냥 자율성과 자율개혁성 또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의 대통령처럼 했더라면 제가 볼 때 이재용 종신형이에요.
그다음 언론 때려잡고 현재 대통령이 언론 때려잡고 이재용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데 감히 이재용이 건방진 게 어린 놈이 사법부와 언론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결국은 남북에 있잖아요. 관계를 남북 관계를 해치고 있고요. 한국 사회의 촛불혁명 이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이.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이는 철저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예.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재용에 있어서 이제 삼성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영식이 풀어주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수록 이재용한테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2심 판결 나고 나서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또는 이재용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올수록 불리해져요. 그렇죠. 여론 자체가 악화되면. 여론 자체가 사실은 인민재판 뭐 여론재판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법리대로 한다는 어떤 원칙도 있겠지만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재용이 풀려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이미 언론으로부터 이재용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말하지 않아도 광고로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에서 이재용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차한성 전 대법관이었는데 물론 차한성이 나중에 변호인을 사퇴하기는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요. 짧게. 조희대 대법관하고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재판에 들어가는 것도 웃기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이재용 상고심의 주심인데 이 주심하고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동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뭘까? 그래서 이게 역음모론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법관 출신이 정관예우 개념으로 이재용 재판에 들어가면 그 재판은 아주 일반적인 예측은 대법관 출신의 정관예우성 어떤 그런 봐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론은 다 알고 있잖아. 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모르게 들어갔다면 여론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재용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상황. 차한성 변호사가 사퇴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관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는데 정말 이재용의 담당 변호사가 아니라고 해서 영향을 안 미칠 거야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차한성이 대법관 출신 차한성 내가 들어가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변호인을 사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사퇴했어도 실효성이 없는 그 실효성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그냥 여론에 관심을 안 받고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겠지만 또 요즘 시대는 다 금방 알려지잖아요. 이재용 변호인단이 누구인지 다 알려지면 경력이 다 나오는데 대법관 출신인 것도 사실 부도덕한 거죠. 진짜 부도덕한 거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양심이 있다면. 네덜란드에 가서 세월호 침몰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검찰이 똑같은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은폐해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랬다는 거죠. 2014년도에 이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어요. 모형을 제작해서 똑같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결과 발표 자료에서 그 자료만 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보면 검찰에서는 은폐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누락도 의도적인 누락이면 은폐죠.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세월호가 일단 검찰의 발표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회 방송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적으로 인해서 구조 변경을 했고 과적으로 인해서 배 복원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급변침으로 무너졌다는데 사실상 그 급변침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처럼 세월호가 무너지는 형태도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호가 정말로 과적에 의해서 급변침 때문에 또 거기 위에 이제 무슨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너진 게 맞느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의 결론은 뭐냐면 깨진 창문, 유리창문 같은 걸로 물이 급속하게 들어오면서 무너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변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봤을 때 좁은 형태의 U자 형태를 그리면서 세월호가 방향을 틀었느냐, 안 그러면은 완만한 U자 형태를 그리면서 방향을 틀었느냐, 이것 가지고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그 사고가 일어났